네, 지난 시간에 창조적 파괴와 그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여러 산업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의 파괴적 혁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개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술 혁신이란 어떤 기존의 산업을 바꿔놓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대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슌페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이노베이션이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혹은 새로운 조직의 운영 방식이 시장에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이 그것이 인벤션, 발명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발명과 기술 혁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발명이란 정의를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 그리고 기술적인 원리를 고안해내거나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없던 물건이나 기술이나 기술적 원리나 방법을 찾아내거나 즉 자연현상 속에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본질적으로는 발명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발명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발명한 것이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발명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장에 도입되어야 됩니다. 시장에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은 그것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즉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거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려면 그것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알고 싶다. 내가 궁금하다.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풀어서 나의 이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찾아낸 것, 내가 알아낸 것이 실제로 사회나 시장에 적용돼서 그 사회와 상호 교류하거나 상호 작용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시장에 등장해서 그것이 부가가치를 인정받아서 팔리거나 소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 레벨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문명이 발전하는 단계와 결부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의 어떤 그 층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즉 발전한 문명이라면 지식이 축적이 되는 문명이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 문명이 발전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왜 일어나는 것이다. 번개가 치는 것은 공기 중에 정전기가 집적돼서 땅에 전도체로 순식간에 전이 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면 막연히 번개를 신의 분노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예 전기 에너지인지도 모를 수도 있죠. 그냥 천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천둥이나 번개는 자연현상이고 그 원리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명이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즉 지식이 축적되는 것도 문명 발전의 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지식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축한 이론적인 토대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사이언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사이언스와 관련한 것들이죠. 즉 전에는 몰랐던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구축된 이론의 집합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식들이 축적이 돼서 과학이 된다. 그러면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유용한 쓸모를 갖는 원리들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을 발명하는 것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방법이나 기술적 원리를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걸 우리가 인벤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발명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즉 기술은 발명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많이 축적된 사회는 발전된 문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혁신,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거고요. 이 단계가 잘 일어나려면 그 사회 안에서는, 그 문명 안에서는 연구와 개발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 리서치가 있어야 하고요. 그 리서치를 통해서 확보된 지식들이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개발이라고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시장에 도입돼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가질 때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혁신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이 이어지면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 문명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가? 과거 문명에 대비해서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대한민국의 문명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큰 흐름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해서 오늘은 옥수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꽤 좋아하는데 실제로 먹는 걸 좋아하고요. 이제 대표적인 작물이죠, 농작물이죠. 혹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제가 FAO, 그러니까 세계 식량 계획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네, 생산량으로 보면은 옥수수가 월등히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밀이고요. 3위가 우리가 이제 먹는 쌀이고, 4위가 보리, 그렇게 쭉 내려가죠. 귀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귀리, 호밀 이런 것들이 쭉 내려가고요.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지 잘 몰랐을 텐데, 몰랐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미 중부에 있는 옥수수 밭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일 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꽤 좋은 학교, 그 친구의 이제 전공 분야에서 이제 그 친구가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외국 대학들을 약자로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뭐 UCLA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친구가 있는 학교를 이제 UIUC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게 풀어서 쓰면 이제 University of Illinois, 그러니까 일리노이 대학교. 그런데 뒤에 UC는 어바나 샴페인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한번 이제
일리노이를 갔어요. 그 어바나 샴페인에 갔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지면에 가까워지면 지상의 풍경이 좀 보이잖아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전부 색 노란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후 한 서너 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좀 황홀한 풍경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노란 밭. 그게 뭘까? 저 그때 이제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네 학교에 있는 동네는 왜 이렇게 옥수수 밭이 많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 어바나 샴페인의 유씨를 그 자기들은 이제 그냥 얼티밋 콘필드, 즉 끝도 없는 궁극의 옥수수 밭이라고 부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중부 지역에는 옥수수를 많이 재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옥수수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옥수수는 어떻게 생겼나요? 어느 옥수수가 좋아 보이세요? 네, 제 오른쪽에 있는 옥수수가 좋아 보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애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가운데 있는 애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옥수수는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작물입니다.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당연히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옥수수가 엄청나게 많은 개량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옥수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옥수수의 나달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이 나달이 갖고 있는 영양분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작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원시 옥수수의 그 이미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멕시코 지역에서 처음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나달이 우리는 옥수수가 이렇게 막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줄로 돼 있어요. 네. 한 10개 정도 남짓 한 게 옥수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옥수수 형태로 개량되고 진화한 거죠. 개량이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는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옥수수 하면 이런 옥수수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옥수수가 개량 옥수수라고 불렀고 뭐 학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이제 교배된 종의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변형된 옥수수, 하이브리드 콘, 개량 옥수수가 되는데 이 개량 옥수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은 이제 미국 본토가 이렇게 수십여 개, 약 50여 개에 가까운 주들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미 연방 공화국입니다. 처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한 30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제 동부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부로 골드러시를 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 서부 시대라고 부르는 서부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그때 미국이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이제 그때 시대고요. 처음에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이쪽에 초기 미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부라고 부르고 미서부가 있습니다. 뭐 우리 흔히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샌디에고, LA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북쪽으로 가면 시애틀 있고 오레곤주가 있는 워싱턴주, 오레곤주가 있는 서부가 있고요. 중부가 있고 남쪽에 뭐 텍사스가 있고 대충 여러분들 그 미국과 관련한 이제 이야기들은 뭐 영화나 소설이나 책이나 뭐 음악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미국과 많은 교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접했을 것이고 미국 지도도 그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제 지리학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옥수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친구를 만나러 일리노이에 갔다고 그랬는데 일리노이가 어디인지 찾아보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강의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리노이에 여기 있습니다. 주도는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알만한 대도시는 이제 시카고가 이제 인디애나 주와 일리노이 주의 경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호수들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오대호라고 부르는 큰 호수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고 대표적인 미 중부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이제 옥수수밭이 많다고 했잖아요. 농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나는 것들이 뭐 일조량이 있을 거고요. 즉 해가 얼마나 잘 쬐는가, 기온이 있을 거고 그 지역의 기후는 어떤가. 네. 그 다음에 강수량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너무 적게 오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토양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양분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농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지역에서 옥수수를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옥수수를 많이 키우고 있고 옛날에도 많이 키웠습니다. 하이브리드 콘이라고 하는 옥수수가 등장을 하면서 그 전에 개량되지 않은 옥수수를 키웠던 농가들이 저건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옥수수를 심었더니 똑같은 면적에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옥수수가 아주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옥수수는 땅의 영양분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하는 작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력이라고 부르잖아요. 땅이 갖고 있는 힘을 많이 빼앗아가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계속해서 키우려면 비료를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그 하버보시법에 의해 가지고 질소로 된 질소화합물로 된 양분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줘야만 옥수수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옥수수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생산량을 막 늘리려면 옥수수를 키우기 좋은 곳에 이제 옥수수 농가들이 있을 텐데 그곳이 바로 이곳 미국 중부였던 거죠. 전통적인 옥수수를 키우던 농가가 저 옥수수 좋네. 옆집에서 키우는 저 옥수수는 우리 집 옥수수보다 훨씬 더 알도 크고 좋아 보이고 상품 가치가 높아서 잘 팔릴 것 같고 비쌀 것 같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내년에는 저 옥수수를 키워야겠다 하고 이제 갈아타게 될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콘이라고 하는 기술이 확산되는 거죠. 즉 저하고 다른 분이 옥수수 농가인데 저는 하이브리드 콘을 키우고 이분은 하이브리드 콘을 키우지 않으면 같은 땅 대비해서 제가 훨씬 더 좋은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게 될 거니까 이 자연히 이 하이브리드 콘으로 넘어오게 되실 거잖아요. 기술이 확산되는 거죠. 뭐 제가 넘겨줬다라기보다는 이분이 저를 따라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기술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해 놓은 논문 결과가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루어진 연구다 보니까 197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라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워드 프로세서도 없었던 시절인데 이제 세로축과 가로축을 가진 그래프여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로축은 0%부터 해서 100%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고요. 가로축은 여러분들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1932년도부터 해서 1956년입니다. 32년부터 56년이니까 약 24년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럼 이 의미는 각 주 안에서 하이브리드 콘을 키우는 옥수수 농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0%에 있단 말은 이 주 안에 있는 옥수수 농가 중에서 하이브리드 콘을 키우는 농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100%라는 말은
이 주 안에 있는 모든 옥수수 농가는 전부 다 하이브리드 콘만 키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그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가장 빨랐던 아이오와 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맨 처음 하이브리드 콘을 키우기 시작한 농가가 1932년에 있었다고 하면 거의 100%에 도달하는 것이 1942년입니다. 즉 10년 만에 아이오와 주 안에 있는 모든 옥수수 농가는 전통적인 옥수수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콘으로 전부 다 갈아탄 거죠. 10년 만에. 그 다음으로 빨랐던 위스콘신 주를 한번 보면 1937년 정도에 도입을 했겠네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34년 정도에 시작했는데 위스콘신 주의 옥수수 농가는 거의 2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완만하게 100%에 도달하게 됩니다. 켄터키는 더 늦습니다. 37년에 시작해서 더 늦게 올라오고요. 텍사스 더 늦고요. 알라바마는 더 늦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순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억하기 좀 어렵다면 장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오와 위스콘신, 켄터키. 네. 아이오와는 일리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가까우니까 여기도 옥수수를 많이 재배할 것 같죠. 위스콘신은 훨씬 더 북쪽에 있습니다. 더 북쪽에 있죠. 일리노이보다 더 위에 있고요. 아이오와 위스콘신, 켄터키는 어디 있나요? 켄터키가 어디 있나요? 저도 왜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오지? 네. 그 다음에 켄터키 이전에 켄터키 다음에 텍사스 알라바마. 텍사스 여기 있고요. 알라바마 여기 있습니다. 켄터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순서를 리콜해 보면 아이오와 제일 빨랐고요. 위스콘신이 그 다음으로 좀 빨랐고요. 켄터키가 여기 있고요. 텍사스 한참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알라바마가 여기 있습니다. 제일 늦었던. 제가 아까 옥수수를 많이 생장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콘벨트라고 부릅니다. 일조량, 기온, 강수량 등이 옥수수를 키우기에 적합한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이 정도 위도의 주들이 옥수수를 키우기에 적합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서울에서는 감귤 재배가 어렵잖아요. 감귤 하면 제주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물론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그 남쪽 지방에서 키우던 작물들을 북쪽에서도 키울 수 있다. 남해에서도 감귤을 키울 수 있다. 옛날에 사과로 유명했던 대구가 더 이상 이제는 사과는 이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죠. 벚꽃이 점점 더 빨리 피고 단풍은 점점 더 늦게 들고 우리나라가 점점 더 열대,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옥수수를 키우기에 적합한 위도는 이 정도 위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와가 옥수수 재배한 농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옥수수를 키우기 적합한 지역일수록 아이오와 위스콘신 같은 곳일수록 하이브리드 콘을 도입하는 속도가 빨랐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술인데 하이브리드 콘이라고 하는 옥수수는 똑같은 기술인데 그것이 텍사스에 간들 아이오와에서 한들 옥수수 자체는 똑같은데 그것을 키우는 농가가 도입하는 속도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인 거죠. 기술의 우월성 여부가 그 기술이
사회에서 수용되는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아까 기술 혁신이란 사회에 수용되어야만,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야만 발명에서 그치지 않고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콘이라고 하는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그것이 사회에 도입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은, 이른바 1차 산업은 혁신의 속도가 좀 느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린 게 맞습니다. 우선 농작물을 키우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옥수수를 재배해버리면 제가 싫다고 해서 그 금년 농사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 새로 심는다고 해도 금년에 수확을 못할 테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아이오와주에 있는 옥수수 농가들이 10년 만에 하이브리드 콘으로 다 바꿨다는 얘기는, 금년에 내가 딴 걸 키우고 있다가 옆집에서 저걸 키우니까 그걸 보고 내가 하이브리드 콘으로 갈아타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10번밖에 할 수 없는데 그 10번 안에 모두 다 갈아탔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무척 사이클이 느린 산업인데도 비교적 빨리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처음엔 42년에 도입되는데 그것이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텍사스와 켄터키 같은 곳은 콘벨트에서 멀어가지고 알라바마 말도 못하게 멀고요. 옥수수 키우는 농가 자체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바로 옆집이 옥수수를 안 키우고 있을 거예요. 거기를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고 해서 오후 4시에 황금빛으로 물든 옥수수를 보기가 힘들 겁니다. 옥수수 키우는 농가가 적어서. 왜? 옥수수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옆집에서 뭘 키우고 있는지 저걸 보니까 우리 집도 이걸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옥수수 재배 면적 자체가 좁아가지고 그곳에서 키우는 농가들은, 옥수수를 키우는 농가들은 규모가 작을 수도 있는 거고,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옥수수를 키우는데 새로운 품종의 옥수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옥수수를 키우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알라바마 같은 곳은 195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옥수수를 키우는 농가가 아직 40%나 남아있게 됩니다. 아이오와처럼 옥수수가 농가의 주 작물인 경우에는 불과 10년 만에 하이브리드 콘을 전부 다 도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비춰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실이죠. 이걸 찾아낸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라는 것만으로 혁신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우리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내가 만든 기술이 이렇게 훌륭한데 왜 이 기술을 사람들이 써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 기술을 쓰려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즉 수용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될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농가의 수이든 혹은 날씨이든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 하이브리드 콘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확산 모형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확산 모형은 기술 혁신 이론에서도 얘기하지만 경영학의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한데요. 우선 그래프가 하나 나와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잘 들어맞는 이론이라서 좀 재미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이 확산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어떤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수로 되어 있습니다.
number of new adopters, 그 기술을 수용한 사람들의 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두 가지 곡선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녹색 커브를 보면 이 사람들을 이노베이터라고 부릅니다. 혁신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새로 나온 저 기술을 보고 저 기술 되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주도적으로 기술을 도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그 기술을 도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 커브는 이미테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 기술 되게 좋은데? 저거 나도 써봐야겠는데?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기술을 도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사람이 나 저거 되게 좋아 보이니까 내가 판단해서 나도 저걸 써야겠어 라고 하면 녹색에 해당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 보니까 저거 좋아 보이는데 누가 저거 좋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확산되는 패턴은 대체로 이런 패턴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자기가 판단해서 그 기술이 좋다고 생각해서 도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 고민을 하겠죠. 저걸 써 마라. 전기자동차로 갈아타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기자동차가 나오자마자 사야지 라고 하는 얼리 어답터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처음에는 전기자동차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타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타보니까 무척 좋더라. 아니 그걸 매일 충전하는 걸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그거 해보면 편해요. 그냥 밤에 충전해놓고 충전 다 되면 알람이 와서 내려가서 차를 잠깐 옮기기만 하면 되고요. 일주일에 충전 몇 번 안 해도 되고요. 요금 싼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장고장이 없고요. 등등등 폭발하는지 안 불안하세요. 전기자동차가 훨씬 더 안전해요.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꿔먹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잘 들어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테이터들이 높습니다. 이노베이터보다 이미테이터들이 높습니다. 이 두 커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노베이터는 완만하게 줄어드는데 이미테이터들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즉 모방이 갖고 있는 힘이 되게 크다. 쉽게 이야기하면 입소문이 잘 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소문에 약합니다. 어떤 영화가 재미있다 라고 하면은 입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유행이라고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라고 하면 너도 나도 없이 그걸 다 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걸 안 했어? 나 아직도 그걸 안 했는데, 나 아직 그 영화를 안 봤는데, 누가 이 영화 얘기 꺼내면 어떡하지? 누구 유행인 아이템이 있어서 다 그걸 갖고 다니고 있으면 나도 그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죠. 즉 모방 개수가 높은 민족입니다. 좀 문화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게 꼭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 판단을 떠나서 이렇게 모방 개수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 몇 사람이 그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그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혁신의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바스의 확산 모델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되고요. 많은 기술 혁신들이 이것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방이라고 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흔히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이 모방의 확산 효과를 간과하면, 특히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내 기술이 좋으니까 누군가는 내 기술의 좋음을 알아주고 이것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팔릴 거야. 사회에서 내 기술을 수용해 줄 거야. 라고 믿고 있는데
조금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써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걸 사러 온다. 실제로 기술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걸 이미 써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리뷰가 중요한 이유도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리뷰 같은 걸 찾아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모방 개수가 큰 사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만든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 20년 정도 된 자료인데 여기서 기술 수용에 기술이 어떻게 사회에 수용되는지 그 속도를 한번 재본 겁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동안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사회가 인류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에 따르면 새로운 많은 지식들이 나오고 그 지식으로부터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기술 발전은 R&D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 인벤션, 발명 기술들이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져 가지고 문명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를 바꿔놨던 많은 기술 혁신들을 여기에 제가 선으로 표시된 걸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하버드에서 했지만 그래서 몇 가지 선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가로축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19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고요. 맨 왼쪽에 나오는 기술이 텔레폰, 전화네요. 세로축은 미국 가구, 즉 미국에 있는 일반 가정들이 얼마나 이 기술을 도입했는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1900년도에 전화라고 하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처음 나왔으니까 0%겠죠. 모든 기술은 다 0%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처음 쓰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서 비로소 거의 아직까지도 100%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네, 그래서 2000년대에 다다라서야 아주 완만하게 100%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화라고 하는 기술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수용되는데 100년 정도 걸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화보다 더 늦게 나왔는데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도입이 돼서 1920년 정도쯤에는 전화는 없는데 자동차는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전화보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훨씬 더 중요했던, 더 빨리 확산했던 기술이었다. 중간에 전기 있었고요. 네, 또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들이 냉장고가 있네요. 리프리저레이터. 1920년대 후반에 등장했는데 처음 나오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빨리 증가합니다. 전화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게 되고 난방장치,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이 있고 에어컨, 컬러 TV 엄청나게 빠르네요. 1960년대에 등장했는데 불과 15년도 되지 않아서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컬러 TV에 열광하면서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기술 혁신보다도 수용 속도가 빠르네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컴퓨터가 있고요. 인터넷이 있고 휴대전화 같은 것들은 너무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고 여러분들 드는 생각은 어떤 감상이 드십니까? 기술마다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걸 아실 수 있나요? 최근으로 올수록 기술이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 새로운 산업, 즉 창조적 파괴가 일어났다거나 파괴적 혁신이 등장해서 기업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전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기업이 새로운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을 제조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예에 따르면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따라서 필름 카메라가 사라지게 되고 그 디지털 카메라마저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필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어져 버려서 이스트맨 코닥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100년 넘은 회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파괴적 혁신에 의해서요. 이 그래프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속도가 10년 안쪽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여기에 비견될 만한 어떤 새로운 기술일 것 같은데 생성형 AI가 확산되는 속도는 기존의 그 어떤 기술보다도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터넷보다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AI가 사회를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비하는 기술일수록 사람들이 더 니즈가 큰, 수요가 큰 기술일수록 그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 사회는 땅이 넓으니까 자동차가 중요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없으면 어디도 못 가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게 등장했을 때 전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보다도 속도가 빨랐습니다. 초기에 어떤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하이브리드 콘이 될 수 있다, 어느 지역의 하이브리드 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오늘날에 올수록 훨씬 더 이 기술의 수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 언론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슌페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조지 알로아 슌페터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분이 했던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서 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역사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 같은 그런 큰 기술 혁신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한 거의 250년 정도로 돌아가 봤더니 1785년도에는 이제 첫 번째 혁신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 인류가 철광석을 재련해서 철강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되고 섬유 산업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고 그리고 물을 에너지 동력원으로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250년 전의 일이었다면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스팀 파워, 즉 우리가 물을 끓여서 그걸 가지고 엔진을 움직이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량된 거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고 나서는 그것이 어떤 산업의 구조를 많이 바꿔놨고 철도가 도입이 됐고 이제 우리가 재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철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웨이브였다면 세 번째 웨이브는 전기가 도입되고 화학공업이 발전해서 화학 제품을 쓸 수 있게 되고 화학공학이죠. 그리고 내연기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은 항공, 전자, 석유화학이 등장했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신미디어, 방송, 소프트웨어, 디지털 네트워크, 인터넷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2020년대 이후에는 AI, IoT, 로봇, 드론, 그리고 환경기술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술이 더 우위에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봤던 그
기술 수용의 속도를 기술별로 비교했던 그래프는 1900년대까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기술 체계가 확립됐다라고 볼 수 있는 약 한 최근에 300년 정도 시계를 확장해서 보면은 큰 사이클이 이렇게 한 6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클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60년이었던 것이 55년, 50년, 40년, 30년, 25년, 다음번 사이클은 15년 안쪽 10년 이 정도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미래는 불과 몇 년 남지 않아서 AI가 인간을 추월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인간을 능가하는 지적 영역을 갖게 될 것이다.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뭐 많은 직업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미래가 오는 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이클이 느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 변화의 속도에 되게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한글이 나와서 좀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기술 패권 경쟁. 네, 패권이라 함은 어떤 양태의 경쟁을 완전히 쥐고 흔들다라는 뜻이죠. 즉 패권을 잡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즉 기술 패권, 어떤 기술 경쟁력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고,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한다라는 말은 국가 간에서 어떤 기술의 발전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될 텐데, 비로소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가 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적게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살짝 옛날 자료이긴 한데 2020년도에 발표된 2020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개발을 업으로 하실 거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연구개발에 진심인 나라일까? 예,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비록 규모가 세계 1위는 아니지만 R&D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진심인 나라다. 그걸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서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축은 GDP 중에서 R&D 투자의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즉 돈을 100원을 번다라고 하면 그 100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숫자가 나와 있어서 그 의미를 보면 4% 정도에 있는데요. 4%라는 말은 즉 100만 원을 버는 나라가, 이 나라를 어떤 한 사람이라고 비유한다면 100만 원을 버는 국가가 4만 원은 1년에 4만 원은 R&D에 투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에 4%를 쓰고 있다는 거죠. 많이 쓰면 그만큼 기술 발전에 진심으로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4%가 이쪽에 있고요. 0% 아예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되겠죠. 세로축은 100만 명 중에서 연구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인구 100만 명 중에 1000명이다 라는 말은 0.1%잖아요.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즉 연구 개발 인력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제가 강의 초반에 R&D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가 자본과 인력, 즉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고 등등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인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R&D에 몰두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연구개발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서로 비교할 때는 그 국가의 사이즈, 규모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2억 명인 국가하고 인구가 500만인 국가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비율 지표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100만 명 중에 1000명밖에 연구자가 없지만 그 나라의 인구가 중국처럼 15억, 16억, 17억인 거하고 아주 작은 국가, 뭐 싱가포르 같은 국가, 도시국가하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례에 각 국가의 볼 사이즈, 즉 직경은 표준화된 미국 대비해서 표준화된 R&D 투자의 총액 그 비율의 의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을 100이라고 하면 이 국가가 얼마만큼 절대 투자 금액으로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선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강국이다라고 뭐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즉 총액 기준으로 이 정도 투자하고 있고 GDP 중에서 3% 조금 안 되게 투자하고 있고요.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가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미국하고 많이 비교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 GDP 대비 투자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GDP 자체가 워낙 크죠. 인구가 많으니까. 국가가 크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못지않게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1인당 인구 수는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는 1000명이 채 안 되지만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 인구 수로 6배 정도 되나요? 네, 제가 얼른 계산이 잘 안 되는데 6배, 5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인구가 미국이 3억이 채 안 되니까 5배는 훨씬 넘고요. 연구원 수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 강국이니까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다르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가장 오른쪽 끝에 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와 있다는 말은 GDP 대비 R&D 투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돈을 미국이나 중국만큼 많이 벌진 않아도 벌어온 돈 중에서 R&D에 투자하는 비율은 엄청 높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표에서 거의 항상 1위 아니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1위를 다투는 국가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제 국방, 안보 이런 것 관련한 투자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국방 기술 그래서 이 비율이 또 이스라엘 국가가 작아서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투자가 막 바뀌면은 비율이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이스라엘이 1위기도 하고 어떤 해는 우리가 1위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엄청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높다. 즉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우리하고 좀 어느 정도 패턴이 비슷하고요. 꽤 많이 투자하고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도 제법 많습니다. 5,000명은 좀 넘어가고요.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가 5,000명이란 말은 1000명 중에서 5명이 연구원이라는 이야기죠. 1000명 중에 5명. 그러면은 100명 중에 0.5명이니까 200명 중에 1명은 연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즉 제가 이제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한 1000명 있으면 확률적으로 그 중에서 한 5명은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연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생각보다 연구원들이 흔합니다. 특이한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 연구원이 엄청 많아요. 덴마크, 싱가포르 같은 것도 인구 100만 명 중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에 반해서 꽤 많이 과학기술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좀 특이한 패턴이 있는 나라 인도 같은 곳은 GDP 중에서 1%도 투자하지 않지만 여기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가 사이즈가 크니까 이렇게 꽤 큰 덩어리를 갖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곳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좀 서로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절대 규모로 보면, 즉 이 원의 사이즈로 보면 전 세계에서 한 5위에서 7위, 4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비율로 하면 우리가 1위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기술 위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 1위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서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데이터입니다만 최근에도 이 패턴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